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지난주부터 당뇨, 합병증, 또 신경계 마비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한동안은 병원에 머무를 걸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형 집행정지 그리고 임금 인상 자제를 3박 5일 외교전과 경찰 통제 속도전, 마지막 알 권리 있다입니다. 네, 첫 번째 픽, 아마 다정의 회의 중에 속보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소감 생활하는 중에 제일 건강에 안 좋은 상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으시니까 당장 석방이 필요하죠. 네,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17년형이 확정된 후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서울대병원에 입원 생활 중이죠. 올해 81 고령인데다 지병인 당뇨 합병증에 마비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노령과 건강 문제로 형사소송법에 적힌 형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일단 갖춘 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형 집행정지와 사면 둘은 다릅니다. 형 집행정지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징역 등의 형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이고요. 이 사면은 아예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형 자체를 없애주는 겁니다. 헌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지난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만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당시의 보수 진영에서는요, 친이계와 친박계를 나누는 교활한 갈라치기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후 대선 국면에서 잠잠해졌던 사면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교체와 함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만약 오늘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면 논의가 더더욱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요? 2년 전 MB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만든 회사 다스. 검찰 수사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 그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해왔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 집행정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사면으로 모든 형기와 벌금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 초 한 여론조사에선 MB 사면 찬성이 40%, 반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사면을 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땐 형 집행정지 내려질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 자체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경제 소식, 임금 인상 자제를입니다.
네, 전후 맥락을 떠나서 썩 기분 좋은 제목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6% 시대. 분명 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얘기를 어제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치솟는 물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정부가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맥락에서인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성해서 경쟁적으로 가격, 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물가, 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 경제,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느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오른 임금만큼 나간 비용을 가격 상승을 통해 메꾸려 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와 임금 상승의 악순환이랄까요? 자, 물론 아니 도대체 어느 회사가 임금 올려준다는 거야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위 잘 나가는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겨냥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그런 큰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또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 인상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김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양극화,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거란 지적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부가 대기업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최근 대기업 법인세 인하 정책을 비롯해서 노골적인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될 명분만 제공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임금 인상 안 하면 그 고통은 다 그러면은 임금 노동자가 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고통 다 홀로 감수해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건 정부 당국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고임금에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써야 할 때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또 매운맛 팩트 폭행을 시전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했고 이재명 당시 후보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은 올려주면서 청년과 서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건 비열한 짓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설상가상 공공요금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1,535원이 늘고 가스요금은 월 2,200원가량이 늘어납니다. 저희는 24시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돈 뭐 몇만 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다 올라가면 뭐 우리 서민들 뭐 먹고 살아요. 다 빚이지 이게 다. 가스 그렇게 전기 오르면 진짜 우리가 더 힘들지요. 네, 안타깝지만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하죠. 자, 어제 국회를 찾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한 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이제 새 정권이 하게 됐습니다. 네, 여야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 3박 5일 외교전입니다. 네,
취임 후 첫 순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 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4일간 최소 14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나토 동맹국에다가 이제 같은 초청받은 파트너 회담만 한 2시간 반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있어가지고 길게는 못합니다.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은데 만나봐야지. 네, 비행기 아니라서인지 소음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취재진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언론과 공식 인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시간 넘게 비행하시는 건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셨나요? 프리미어 축구하고 저 유로컵 있잖아요. 그거 좀 보고 그리고 뭐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뭐 한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제 또 밤에 도착하고 나서 또 쉬니까. 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하는 정상 환담에도 참석하고요. 29일엔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소식 뉴스픽에서 스페인 현지에서 전하듯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경찰 통제 속도전입니다. 자, 어제였죠.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과거에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관행이야말로 위법했다면서 이제는 행정부를 통해 헌법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연이틀 기자 간담회 열었습니다.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장관이 전면에 선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장관 탄핵론을 제기했고 이 장관은 법에 규정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의를 표한 김창룡 경찰청장 관련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 들어가서 더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알 권리 있다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한국을 찾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났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족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면서 유족들에겐 당시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충분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또 어제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자, 우 위원장이 유족들을 향해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의를 공개 요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에 대해서 갑자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황당해서 아니 지금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 플레이입니까? 라고 따졌죠. 소리 지르시길래 왜 소리 지르세요? 언론 플레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네, 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